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사건 관련 컨텐츠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목 자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남규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시그널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범죄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대중들이 생각하는 분노, 정말 끔찍한 범죄자다 라고 느끼는 것,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게 있다면 실제 현직에 계신 경찰분들, 퇴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꼽는 가장 대한민국의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꼽히는 게 바로 정남규입니다. 그가 어떤 연쇄살인을 저질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시그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과 오늘 그 이야기를 총 5가지로 분리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4월 22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로 되게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되는데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잡았습니다. 빨리 와서 데려가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현장 상황에 대한 걸 확인하고 이제 거기서 잡았다고 얘기를 하니 계셨던 분들에게 진술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당시 24세 남성 김씨는 무언가 집을 뒤지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깐 뒤척이고 서서히 잠에서 깨려고 하던 그 타이밍에 갑자기 어떤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맞자마자 기절을 한 게 아니라 의식이 있어서 빨리 제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압을 시도했고 그 우당탕탕 소리 때문에 큰 방에 있던 아버지가 오셔서 범인을 함께 잡았던 겁니다. 당시 범인이 준비하고 가지고 왔던 둔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약 길이 40cm 정도 되는 파이프렌치라고 부르는 도구였는데요. 이 도구를 갖고 있던 현장에서 당연히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은 고작 현금 24,000원 정도, 그리고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이 다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되게 단순한 강도 잡범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유는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눈에 띄기도 하고 40cm짜리이기 때문에 무겁고 번거로운 왜 파이프렌치 같은 걸 들고 다닐까? 그러니까 그런 행색, 더불어 훔치는 모습도 잡혔으니까 되게 어설프고 단순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조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정남규는 혼자서 무언가 중얼중얼거리기 시작을 했던 건데요. 모든 게 끝났어. 완전 범죄는 다 끝났네. 계속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불안하거나 뭔가 초조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뭔가 아쉽고 이제 정말 끝났네? 라는 느낌의 자포자기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느낌이 이상했던 겁니다. 그 이후 조서 준비를 위해 전과 조회를 해봤는데 그 전과 조회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경찰이 초기에 봤던 걸로는 이상한 무기, 둔기를 갖고 들어갔고 되게 어설펐다라고 느꼈지만 단순한 잡범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강간, 방화, 강제추행 혐의로 여러 번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말부터도 행동부터도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범행 도구에 대한 것도 둔기? 이 둔기의 상흔을 봤을 때, 집에 침입해서 했을 때 무언가 연상되는 부분이 존재했던 겁니다. 2004년 1월 달부터 2년 3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부유층, 노인, 여성 등을 13명 정도를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20명을 중태에 빠뜨린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범인 바로 정남규였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당시에 체포되고 났을 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체포되고 나서도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행 과정을 되뇌기면서 진술하는 모습 자체를 굉장히 즐겼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그냥 뭔가 말을 해도 허공을 바라보면서 흐리멍텅한 뭔가 좀 대충대충 건성건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말이 빨라지기 시작을 하고 눈빛 자체가 변화했던 거죠. 엄청난 집중력으로 당시에 느꼈던 생각, 감각을 전부 다 전달을 했던 겁니다.
더불어 자신이 했던 모든 범행에 대한 되게 강한 자부심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가끔은 이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면담 중에 자꾸 한숨을 쉬길래 왜 그러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직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게 좀 더 남았는데 그걸 아직 진행하지 못해서 좀 한이 됩니다. 너무 일찍 잡혔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한숨을 쉬길래 뭔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나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모든 게 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던 겁니다. 쾌락의 도구로만 여겼을 뿐 인격적으로 절대 인식하지 않았고 뭔가 피해자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모습 자체가 아예 없던 범인입니다. 기억에 남는 피해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다 엇비슷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없나? 라고 물었을 땐 죄책감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느끼는데? 절도, 강간, 살인 중에 어떤 게 본인이 느꼈을 때 가장 자극적이었나? 가장 자극적인 건 당연히 살인이다. 눈빛이 변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냐라는 질문에 집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죽이면 되고 노상, 길거리에선 딱 한 사람, 한 명만 찍고 그 사람만을 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쩌다가 잡힌 것 같느냐 라는 질문엔 완전히 자기 방어적인 답변을 합니다.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날 되게 조심조심히 들어갔는데 너무 아쉬워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됐고 만 40세였던 2009년 11월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정남규는 현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분들이 이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연쇄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연쇄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남규가 연쇄살인의 범인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부터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04년 1월 14일 부천시 원미구 살고 있던 윤모군과 임모군을 성추행 후 살해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당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또 하나의 섹션입니다. 2004년 1월 30일 새벽 3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44세 원모 씨를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가지 섹션으로 묶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추행 후 살해, 그리고 뭔가 단순 강도, 그리고 중상을 입혔다 정도입니다. 칼을 썼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의 섹션으로 묶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을 가겠습니다. 2004년 2월 6일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을 지나고 있던 24세 여성 전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2월 10일 새벽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있는 우유배달부 당시 28세였던 분을 수차례 찔러 또 살해를 하게 됐고요. 또다시 3일이 지납니다. 2월 13일 새벽 6시 영등포구 신길 5동 골목길에서 당시 30세였던 서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입니다. 똑같이 이어갈 건데요. 2004년 2월 26일 신림동 할머니를 배웅하고 오던 여고생을 골목길에서 10차례 찌릅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히게 되고 2004년 4월 8일 신림동에서 똑같이 귀가 중이던 25세 정 씨를 살인미수합니다. 2004년 4월 22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고척동에 있는 여대생 집 앞에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하게 되고요. 2009년 5월 9일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에서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섹션입니다. 제가 지금 섹션을 묶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눈치가 빠르시면 라는 게 아마 조금씩 오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 서울 금천구 시흥3동 모 빌라에서 잠을 자던 모자에게 둔기로 중상을 입힙니다. 2005년 6월 4일 새벽 2시 55분 광명시 철산동 주택에 침입해 김 씨에게 둔기로 중상을 입히게 되고 2005년 10월 9일 장애인 주거시설에 침입해 홍모 씨 등 2명에게 둔기로 내려쳐 중상을 입힙니다.
2005년 10월 19일 봉천 10동 주택에서 당시 변씨 등 여성에게 둔기로 내려쳐 살해 후 방화를 저질러 한 명이 중상을 또 입게 됩니다. 2006년 1월 1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송씨의 집에 침입해 당시 21세 손모양을 둔기로 내리치고 불을 내고 둘째 18살, 막내 14살 모두 3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2006년 3월 27일 봉천 8동의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합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25세 김모씨 등 3자매를 둔기로 내려쳐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상에 입힌 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체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그의 범죄 시그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정남규가 연쇄살인범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던 거죠. 당시 프로파일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범행의 패턴 첫 번째는 바로 진화형 범죄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섹션은 자기가 그동안 강간, 살해, 이런 걸 했던 추행, 이런 걸 했던 과거의 전과의 행동 2가지였습니다. 출소하고 난 뒤에 2가지 범행이 예전 사건과 비슷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행동이 변화합니다. 처음엔 길거리에서 했습니다. 제가 섹션 하나 묶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시면 뭐 골목길에서 배웅하고 오다가 집 앞에서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범행을 시작했던 바로 정남규. 근데 그 이후에 마지막 섹션은 전부 다 침입 후, 주택에 침입 후, 2층 주택에 침입형 범죄로서 패턴이 진화했던 겁니다. 즉 좀 더 대범해졌던 상황이었죠.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정남규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체포가 되고, 왜냐면 이걸 말을 못하면 정남규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요? 우리가 범행을 할 때 내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좀 구불구불하고 좋았던 골목길이 있으면 길거리가 좋았죠. 근데 이런 데서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그냥 바꾸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밀집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단지, 길이 좁고 구불구불하고 언덕길이 많다 보니까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없고 구부러진 골목이다 보니까 조명의 사각지대도 많고 어두운 공간이었던 거죠. CCTV도 너무 골목길이 많으니까 거의 없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의 특징이 문을 좀 자주 열어놓거나 혹은 창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을 때가 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겠지만 뭔가 문에 대한 출입이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남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문을 강제로 열어본 적이 없다. 즉 대부분 열려있는 출입이 용이한 집들을 선택했던 거죠. 범행 패턴 첫 번째가 바로 진화형 범죄였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알고 있었는데 정남규는 묻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했던 겁니다. 즉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가 그런 이유가 없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두 번째였습니다. 범행의 패턴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단순 강도 강간, 살인의 모습을 띈 범죄행위였지만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골목길을 지나던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와 또 세 번째 섹션이 좀 달랐을 겁니다. 두 번째는 칼을 썼습니다. 흉기를 써서 공격을 했는데 주택 침입형 범죄로 바뀌었을 때는 둔기로 바꿨었죠. 칼을 썼던 범죄 패턴이 둔기를 사용하는 범죄형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남규는 되게 무서운 진술을 합니다. 범행 방식을 길거리에서 침입 형태로 바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때요? 길거리에서, 즉 노상살인이 자꾸 일어나니까 뉴스에서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자꾸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겠다. 나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부분에서 내 사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묻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즉 언론 보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내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범행 스타일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구도 칼에서 여기 있는 파이프렌치로 바꿨던 거죠. 파이프렌치로 바꾼 이유도 확실히 범인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왜 바꿨니? 라는 질문에 그때 원래는 제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찔렀는데 칼로 찌르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렌치를 변경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구타하게 되면 바로 기절하거나 바로 의식을 잃거나 소리가 많이 안 나니까. 근데 파이프렌치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묻지도 안 하고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좀 커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들켜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지역, 공간 같은 데다가 뭐 남의 집 장독대 밑 혹은 전봇대 아니면 쓰레기통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미리. 그러니까 그것을 곳곳에 숨겨놓고 있다가 그 지역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즉 정남규가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패턴이나 움직이고 있는 건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만을 다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범행의 패턴 세 번째입니다. 정남규만의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2004년 2월 6일 오후 7시 서울 이문동의 한 골목길에서 의류상가 여종업원 24세 전씨가 4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건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경찰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 18일 악마 유영철이 검거됩니다. 그때 상황이 바뀌었던 거죠.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영철이 검찰 송치 하루 전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문동 살인 사건 제가 죽였어요. 다 조서 꾸미고 준비가 끝나서 넘기려고 했는데 새로운 범위,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버린 거죠.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고 자기가 한 게 맞다라고 유영철은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남규는 현장 검증을 하는 뉴스도 TV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되게 억울했다고 하죠. 내가 한 건데 왜 지가 했다고 하지? 라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날짜가 좀 겹쳤습니다. 유영철이 활동했던 시기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였고요. 그리고 정남규가 출소 후에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였습니다. 즉 약 7달 정도가 겹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안에 이문동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선 이게 유영철이 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실제로 재판에 넘어갔을 때도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됩니다. 증거 불충분. 유영철의 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남규 특유의 살인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남규의 시그널은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칼을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황을 예를 들겠습니다. 무차별적인 살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적으로만 가겠습니다. 우린 정남규가 아니니까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게 좋았던 겁니다. 그런 데서 쾌락을 느꼈던 범인입니다. 칼을 들고 따라갑니다. 자기가 죽일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대부분 골목길 가로등이었습니다. 노상이었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찔렀을까요? 기습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까. 기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옆이나 뒤에서 칼로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정남규의 시그널은 단 한 번도 등 뒤에서 찌른 적이 없습니다.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배와 가슴만을 찔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남규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봐야지만 최종적으로 쾌락을 느꼈던 겁니다. 즉 거기 지나가는 여성의 팔을 잡아 돌린 뒤에 그리고 눈을 보고 그리고서 찔렀던 거죠. 그래서 이문동 사건은 유영철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안 맞았던 겁니다. 분명 당시에 연쇄살인을 저지르던 범인은 분명 정면에서만 바라보고 칼을 찔렀는데 이 상황에서는 뒤에서 공격을 했다.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정남규의 살인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노상범주의 시그널이죠. 물론 더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는 이 정도가 대표적인 눈에 띄는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즉 살인에 대한 목적만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살인을 하며 자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건 사망하는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보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범행의 패턴 네 번째, 노상범죄의 시그널이 아까 말씀드린 거라면 이번에는 침입형 범죄에서도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남규가 마지막에 체포됐을 때도 얘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정남규는 아까도 침입형 범죄에서 어디에 침입했다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침입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작은 방을 들어갔습니다. 항상 정남규는 침입을 하면 작은 방을 먼저 들어가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은 방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잔다. 그 집에 나이가 좀 어리거나 그 집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방은 대부분 남자나 어른들이 있다. 그래서 작은 방을 항상 먼저 들어갔던 겁니다. 작은 방에 있는 사람을 제압을 하고, 왜냐면 큰 방에 있는 사람을 제압할 때 작은 방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까 이게 일단 먼저였던 거죠. 자기가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정남규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정남규가 마지막에 체포될 때도 작은 방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행동을 하다가 잡히게 됐던 거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체포가 어떻게 됐을까? 그 근거는 다 하나씩 존재했던 겁니다. 범행의 패턴 마지막입니다. 정남규는 똑똑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남규의 범행 패턴 마지막입니다. 뒤처리를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죽이고 쾌락을 느낄까지만 딱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칠 수 있을까? 실제로 정남규는 달리기 연습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빨리 도망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범행의 대상도 구불구불한 골목길, 언덕길을 선택했던 거죠. 도망가기 위해서. 정남규의 집을 수색했을 때도 되게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과학수사 관련 책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범행 사건에 대한 기사 스크립북 같은 것도 다 모아놓고 있었던 거죠. 즉, 자신의 기사가 뜨면 이렇게 모아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나? 즉, 즐기고 있는 범인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이런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피해자를 맨날 물색하고 찾고 있는데 당시 연쇄살인이다 보니까 좀 삼엄한 상태였죠. 중간에 한 1년 정도 텀을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곳에 가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즉, 장소에 가서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가면 누군가 놀러 왔다, 누군가 뭘 했다라는 추억처럼 느끼는 걸 정말 이 정남규는 살인의 추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프로파일러가 집을 압수수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한다고? 연쇄살인범이죠. 아마 얘 추억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추억을 떠올릴 만한 쾌락의 도구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을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했던 거죠. 왜냐면 살인 도구 혹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시그널들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집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장롱 서랍 밑에서 칼이 발견됩니다. 혈흔이 다 묻어있는 칼이었죠. 혈흔도 닦지 않은 겁니다. 그 칼 자체를 보면서, 칼들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던 상황인 거죠. 당시에 정말 13명이 다 맞을까? 20명이 맞을까?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나왔던 피해자들의 칼에 묻은 DNA를 통해서 범인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범죄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내용은 정남규 바로 그의 범죄 시그널입니다. 우리에게 자세하게 외부에 정리해서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도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영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마 본인이 혼자 살면서 근처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근처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밖에 나가면 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잉여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나는 너희의 삶과 죽음까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널 죽일 수 있으니까 라고 갖고 있던 그런 악마였죠.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말 사형제를 없애는 게 맞는 건지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는 과거에도 살인전과 강간전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 자신의 범행 욕구를 연쇄살인으로 표출한 사람이거든요.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범죄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 정남규 바로 그의 범죄 시그널입니다.
여러분과 이 내용에 대한 후속편으로 이 사건을 직접 맡아서 진두지휘하셨고 2년을 넘게 범인을 쫓았던 당시 프로파일러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숨부터 일단 혹시 뭐 기억이 나시는 뭐 당시 경기 이거 하여간 다시 꺼내기가 좀 사실 쉽지 않은 사건이고요. 진짜 속이 천벌나서 말.